네, 6월 22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일정상 산업기업 분석의 백준기 연구원 머큐리 발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머큐리 이 종목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회사 이제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좀 말씀드리면 AP라고 해서 저희 가정에서 그 유선 케이블로 들어오는 그 신호를 잡아서 무선으로 와이파이 공유기로 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AP이고요. 그 AP 매출이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 중에 25%는 그 광 케이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와이파이 6 AP가 이제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KT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이 머큐리가 점유율이 65%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6월 10일자로 보시면 KT하고 같이 이제 무선 와이파이 6 AP 공급하겠다고 공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KT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는 이제 통신 3사에 다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무선 와이파이 6 AP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 케이블 사업인데 피어로는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회사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주가도 최근에 많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광 케이블 사업이 중국 쪽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 공장들 그리고 본사들이 대체로 우한 쪽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이 공급 과잉이 꽤 이제 해소가 된 거로 보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광 케이블 가격이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만 봐서는 사실 올해가 턴어라운드보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내년 실적을 이제 진짜 턴어라운드 된 실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5G 산업 내에서는 사실 AP 쪽에서는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데 뭐 그거는 네,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저희가 기존에 집에서 안테나 2개짜리 공유기 쓰시거든요. 그게 와이파이 5인데 그게 이제 6로 대체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실적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은 이 회사가 이제 연 250만 개 정도의 AP를 만들 수 있는데 와이파이 5 모델은 개당 49,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6는 가격이 뭐 적어도 올라갈 거라고 보신다면 충분히 이 정도 매출액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광 케이블 쪽에서 가격 반등이 더 세게 나온다면 영업이익률은 제가 보는 8%보다 더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5G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존의 와이파이 5로는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5 제가 페이지 4페이지에다가 좀 5랑 6랑 차이를 좀 넣어놨는데 와이파이 5는 사실 그러니까 단말기가 여러 개가 접속하면 좀 레깅이 생기고요. 와이파이 6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쓰실 때 와이파이 5는 음영 지역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와이파이 6는 뭐 화장실 들어가셔서 써도 될 정도로 음영 지역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당 단가는 5 대비 얼마나 좀 비싸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는 게 지금 공시 때 보시면 가격을 이제 제시를 안 한 사안으로 이제 공시를 해서 근데 이제 스펙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5보다는 좋아질 텐데 그렇다고 뭐 2배 이상 이렇게 높아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통신사가 뭐 그렇게까지 뭐 고스펙 거를 뭐 10만 원 되는 거를 각 가정에 공짜로 뿌려주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 추정치에는 5만 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요. 예, 채권 전략 강승원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예, 지난주 의회 증언에서 파월이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동시에 지난주에 그 2월 26일 이후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준 자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한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저희는 미국 정부의 주요 재정 정책들이 조금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가 연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그림 1번 보시면 현재 미국 정부의 주요 재정 정책 진척 상황을 차트로 그려놨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총 그 케어스 액트 포함해서 정부가 4조 달러 정도 코로나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진행된 게 2.1조 달러고 실제로 안 쓴 재원 대부분이 올해 말 내년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다 이미 소진된 상태고 특히나 맨 왼쪽에 있는 PPP 급여 보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78%가 완료가 됐습니다. ESF는 91%. 그래서 사실은 그 7월 달을 다들 좀 걱정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PPP가 7월 31일 날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보조금이 축소된 형태로 연장될 것 같은데 보조금이 축소된다는 것 자체가 소비 회복에는 조금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준 자산이 왜 줄었냐? 뭐 기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금융시장, 신용시장은 분명하게 안정화가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 연준의 역할은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돈 쓸 수 있게 도와주겠다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최근 시장에 논의되고 있는 수익률 곡선 통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빠르면 9월, 4분기에는 수익률 곡선 통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거 감안하면 10년 금리는 여전히 박스권 등락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소버린 이클리 신한종 센터장님.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그 초반까지는 그래도 투자심이 괜찮았는데 중반 이후에 다시 뭐 애플이 일부 매장 폐쇄를 발표한다는 등 이렇게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높아지면서 미국채도 다시 0.7 전후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연준이 계속 우울한 경제 전망 등을 얘기한 것들도 있었는데 지난주 말에 유럽 기금 경제 회복 기금에 대한 7,500억 유로에 대한 유럽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가 4개국 반대해가지고 일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재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것들이 이제 첫 번째 협상이라서 원래 큰 기대가 없었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특이할 만한 거는 신흥국들이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 75bp, 러시아도 100bp 등등에 이어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채권금리 강세를 보였는데 환율은 오히려 약세를 보여가지고 실은 똔똔 정도나 강보합 정도 수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선진국은 계속 그냥 보합 정도일 것 같고요. 신흥국은 그래도 조금 더 강보합 정도를 기록할 걸로 보이고 금리 인하 계속 될 걸로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광열 연구원. 네, 먼저 이슈 보고서로서 크레딧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역할이 갈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3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바이러스 재확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예상치 못한 이런 리스크, 이벤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과거보다도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영업현금 창출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기업들은 비핵심 자산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들을 매각을 하고 특히 채권 발행 이런 영업 쪽보다도 투자나 재무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가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대부분 정부라든가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계속 더 될까요? 금융시장이 안정화될수록 이러한 지원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서 한계 기업들의 산업구조 조정, 즉 퇴출이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사모펀드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문 투자형이 아니라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들의 그 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채권자들이 지금 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CB, BW와 같은 이런 주식 연계 증권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런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재무 구조 개선 차원에서 채권자들이 깊숙이 더 관여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금은 이제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은행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정책은행들 외에 일반 채권자들도 이러한 개입들이 깊숙이 더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기업들이 지금 현재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줄어들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 와중에서 금리 상승 리스크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들 앞에서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금리 리스크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크레딧 시장의 어떤 좀 약세, 부담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위클리까지 말씀드리면은 뭐 국내 같은 경우는 투자 그 상위 등급 위주로 스프레드가 소폭 축소가 됐고, 글로벌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진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연준이 회사채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었었고, 특히 발행량 측면에서도 4월달, 5월달 미국 크레딧 투자대금 채권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었는데 지금 6월 들어서는 약간 이제 소강되는 상태, 4월에 비해서는 발행이 감소한다. 그러면 수급 우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크레딧에 대한 어떤 선호, 그 다음에 강세는 더 지속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좀 크레딧 스프레드 당분간은 계속 확대되는 국면으로 보시나요? 좀 언제쯤 이게 좀 다시 축소 국면으로 갈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 전망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비중 확대, 그러니까 좀 강세로 보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뭐 3분기 들어서는 아니고 4분기 정도, 3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높아진 스프레드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4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이라던가 채권펀드들의 회사채 매입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서는 강세로 반전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산업구조조정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사실 파지티브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구조조정이라면 예, 산업구조조정이 이제 순조롭게 잘 되면은 크레딧 시장이 긍정적인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력 파운드 이런 것들이 좀 부담 압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전략 황병진 연구원. 네, 당사는 구리를 비롯한 산업금속 섹터에 대해서 올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중립 의견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리 가격이 3월 중순 이후에 그런 반등 흐름을 지속을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2월 이후 최고치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의 강세가 다시 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다시 또 살리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구리 가격의 강세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글로벌 제조업 PMI가 여전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에서 먼저 벗어났던 중국의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생산 개선세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했습니다. 플러스로 중국 상해 선물거래소의 구리를 비롯한 주요 산업금속 재고 감소세 자체도 타이트한 실물 그런 수급을 좀 예상케 하면서 그런 산업금속 섹터 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저희는 여전히 좀 중립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그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세컨드 웨이브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또 일부 리스크 변수로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지금 저희가 수요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구리뿐만 아니라 산업금속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해왔던 부분이 좀 공급 부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의 그림 5번과 6번 그림을 봐주시면,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의 가장 그런 중심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국가들이 그런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 특히 칠레와 페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칠레와 페루가 그런 글로벌 구리 광산 생산의 약 5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들 국가들의 광산 생산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차질을 입다 보니까 최근까지 재련 수수료가 꾸준히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구리 가격의 강세를 좀 견인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정점을 찍고 나면 결국 광산이 재개되고 다시 또 재련 수수료가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다시 또 지금 현재까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재고의 추세를 좀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까지 구리 가격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좀 빨랐다라고 하는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하반기에도 중립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서요. 이민재 연구원 리츠. 예, 국내 발표하겠습니다. 리츠들 좀 정리해서 섹터 의견과 함께 신규 커버리지 같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장되는 국내 리츠에 대해서는 업종 투자 의견 포지티브로 제시를 하고요. 이는 기본적으로 공모 리츠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를 위한 도구로서 경쟁력이 상승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세제 혜택이나 안정적인 배당 측면에서 상품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내 리츠는 10개 내외 정도로 상품도 다양해집니다. 오피스 리테일 외에도 주유소나 물류센터 등까지도 이제 포함돼 투자에 대한 선택폭이 좀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형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유 오피스나 렌트프리 조건 확대 등으로 인해서 8% 중반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CBD나 GBD 같은 경우는 2015년 수준, YBD는 17년 수준까지 낮아져서 건전성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하락으로 인해서 소득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 있으나 자본 수익률,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자본 수익률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모 리츠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투자들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창구로 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산 편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열이 자산 편입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리츠에 대해서 일단 신한알파 리츠와 롯데 리츠를 최선우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8페이지 좀 보시면요. 국내 리츠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까지는 260개, 그 다음에 53조 정도 규모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쪽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60%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오피스 리테일, 그 다음 물류, 요 순서대로 돼 있으나 물류는 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작은 형태고요. 리츠는 기본적으로 그 리츠 자산에 대한 운용을 하는 AMC, 그 자산 운용 사 같은 자산 관리 회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자산 관리 회사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코랑코 자산 신탁이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7개 정도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 되는 상태고요. 이런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자산들이 편입되더라도 해당 배당 수익률을 상회하는 임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자산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또한 이런 리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리츠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계속적인 세제 혜택이라던가 각종 혜택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배당 소득과 재산세에 대한 분리과세에서도 기존에 있던 다른 상품들보다도 좀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 이제 분리과세 하는 부분들을 이제 9%까지 낮추는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사실 제도적인 지원들은 많은데 사실 그거를 다 좀 말씀드리기는 좀 많고요. 일단은 금리 부분 좀 정리를 해보면 18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2월, 3월에 하나은행에서 5%짜리 예금 을 들어주는 이자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때 경쟁률이 몇백 대 1까지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하나은행 5% 예금보다는 오히려 롯데리츠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절세 혜택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3년간 1,000만 원 넣었을 때 연간 한 3, 4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어서 금리 상품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참여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인 지원들은 정부에서 계속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상장 예정인 리츠들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이지스 쪽에서 태평로 오피스 상장을 당장 7월 달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서 진행하는 광교 센트럴 프루지오 상업시설 8월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8월에 JR 투자자산에 이제 벨기에 오피스 또 상장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리츠도 상장을 시킬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지스 임대주택, 그 다음에 캔들스퀘어 물류센터 같은 것들까지 해서 10개 내외의 배당식 6% 정도대의 리츠들이 계속적으로 상장을 될 거고요. 21페이지에 이제 벨기에 리츠 좀 생소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고요. 그다음에 벨기에 연방정부가 임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이 투자를 해서 환해지 다 해놨고요. 대략 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사실 오피스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이 나오는 자산들이고, pre-IPO 다 끝났고 이제 본 IPO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23번과 24번 보시면 좀 이것도 역시나 특이한 건데, 인천도시공사가 이제 진행하기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주택 개발, 임대주택인데, 이지스 자산운용이 전체 5,000세대 중에 한 70% 정도를 매입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임대를 주면서 임대 수익률을 챙기고, 향후 한 10년 정도 후에 매각하면서 매각 차익까지 노려서 추가 자산, 대금으로 추가 자산을 편입 혹은 청산하면서 그 매각 관련된 차익을 배당 수익률로 나눠주는 이지스 밸류 리치, 밸류 플러스 리치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위치는 인천의 10.2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주유소, 그 다음에 물류센터 같은 것들도 리츠가 올해 계속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리츠 시중에 이제 리츠자들이 워낙 많고, 국내 리츠에서는 뭐 간단한 소개부터 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좀 많이 했는데, 저희 자료에서의 차별점이라고 좀 보면은 이제 자산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매 분기 이런 관련된 서비스를 드릴 예정인데, 2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국내 오피스 시장입니다. 오피스뿐만 아니라 중소형, 그다음에 뭐 집합 상가, 소규모 상가들까지도 현재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공실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26번과 27번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트프리나 어떤 공유 오피스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서울 시내 오피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공실률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강남 GBD, 그다음에 시청 CBD, 그다음에 여의도 YBD 모두 다 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 공실률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27페이지에 이제 그 관련된 자산들에 대한 수익성인데, 27페이지에 그림 30번과 31번을 보시면 소득 수익률은 임대료에 대한 캐피털 게인이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자본 수익률은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유는 자본 수익률, 최근에 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임대료는 자산 가치가 아무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은 올라간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CBD, YBD, GBD 그 밖에 이제 서울 지역들의 오피스 정리를 좀 해놨고요.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집합 상가까지 좀 고르게 좀 이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7페이지에 이제 리테일과 물류센터들도 역시나 오피스와 같이 좀 계속적으로 리치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나 더 이제 좀 많이 인기가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재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물류센터에 대한 니즈들이 커지고 있고, 국내는 아직은 좀 미미한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왜 국내 리츠 쪽이 이렇게 미미하냐면, 대부분 본인들이 이제 직접 보유한 형태들이 많은데, 이거를 결국 유동화를 시킬 거고,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은 리츠라는 창구를 통해서 활용할 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리테일과 물류센터 쪽에서의 리츠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이마트도 최근에 리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롯데 쇼핑과 이랜드 리테일 쪽이 이제 리츠를 확보한 상태에서 홈플러스가 리츠를 실패하면서 이제 리츠가 다시 좀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마트도 결국에는 세일즈 앤 리스펙 선택하다가 이제 결국 나머지 자산들에 대해서는 리츠를 올해 내년 중으로 이제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밖에 뭐 해외 쪽 같은 경우 오피스와 리테일 쪽 정리를 48페이지부터 해놨고요. 이제 간단히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측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 쇼핑 자체가 계속 유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동화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량한 자산들, 임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좀 지연은 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자산 편입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마트까지도 이런 부분들 한다라는 거는 리테일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그 리테일사들의 자산 편입, 리츠를 통한 자산 편입들이 계속될 수 있어서 롯데리츠 그 중에서도 저희 롯데리츠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에 보시면 오피스 쪽에서는 신한알파를 저희 토픽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상장했을 때 판교 크래프톤 타워 저희 배틀그라운드 이제 제작사인데 크래프톤이 입주해 있는 크래프톤 타워 유상증자 했고요. 그 후에 용산 더 프라임 오피스 했고 을지로에 있는 데일빌딩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참고로 데일빌딩은 저기 신한은행 옆에 있는 미래에셋 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계속적으로 자산 편입을 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산 편입을 했는데 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 정책이 계속된다라는 점에서 오피스 기반에서 리츠로 최선을 주로 좀 제시를 하고 신한을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6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분당에 있는 크래프톤 타워, 그다음에 용산 더 프라임, 그다음에 데일 빌딩 이렇게 세 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들이 입지가 좀 우려합니다. 크래프톤 타워 같은 경우는 판교역 근처에 있고요. 용산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용산역과 남영역 사이, 그다음에 데일 빌딩은 을지로 입구와 저희 종강역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실률에 대한 부분들 다 좀 우량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취득한 데일 빌딩을 먼저 좀 보면은 일단 67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 기간이 어떻게 돼 있냐입니다. 근데 대부분 평균 임차 기간은 2.2년 정도 되고요. 이게 좀 짧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피스 쪽은 2에서 3년 정도 임차 계약을 각 임차 기간 정도를 갖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 강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한은행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한은행이 최근에 계속 신규 사업을 좀 물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신규 사업을 물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실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68페이지에 보시면 차입금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금리가 3.3%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2021년 이후에 이제 추가 차입을 해야 될 때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저희는 투자의견 바이에 목표 주가 8,800원, 배당 수익률을 따져보면 3.5% 정도로 리테일 대비 낮으나 추가적인 자산 편입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자산 가치도 리테일보다는 낮다라는 점에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리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롯데리츠 대비는 분명히 입지상에서의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뉴코아 3개 점과 그 다음에 2001 아울렛 2개 점이 있고, 뉴코아 3개 점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1기 신도시 쪽에 위치해 있고, 2개 점포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와 저기 강북 쪽에 노원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나 이익 안정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기본적인 리테일 의 규모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리츠 대비는 추가 자산 편입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금리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롯데리츠는 2.3%인데 반해 이리츠 코크랩은 4%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한 배당 소득이 좀 낮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여리 자산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산 편입을 해야 되는 거는 롯데리츠보다 부담이 있습니다. 롯데리츠가 6%고 이리츠가 6.5% 정도 되는데 6.5% 이상 되는 리테일 쪽 자산을 편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재 그 국내 부동산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산 편입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도 롯데리츠보다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투자의견 홀드, 목표 주가 6,500원, 배당 수익률로 따져보면 6% 정도 되는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좀 주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롯데그룹이 좀 오프라인 매장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는 좀 공실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위험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전체 대상 자산이 7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200개 정도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롯데 쇼핑이 전부 다 자가 보유 점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 리츠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포는 80개
또 자가 보유한 점포들이기 때문에 일단 구조조정은 당장은 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롯데리츠에는 영향을 전혀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자산들이 편입됐을 때 이 현재 배당 수익 6%를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인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에 있는 위치에 있는 점포들 같은 경우는 뭐 자산 가치 상승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롯데 쇼핑이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트리플넷 임대료 그다음에 그밖에 이제 관리비 같은 것들을 지불하는 트리플넷 구조와 안정적인 임대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롯데 쇼핑에서 뭐 유동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리츠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이 향후 유지를 하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롯데 쇼핑보다는 롯데 그룹보다는 이랜드 그룹이 조금 더 열이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리테일 업체가 이거를 보조를 해주는 형태가 리테일 베이스의 리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결국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롯데 쇼핑이 더 위에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연 연구원이 보기에 그 우리나라 리츠들이 글로벌 리츠들하고 비교하면 PFFO나 PNAV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떤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은데요. 지금 해외 쪽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1분기 때 배당 삭감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리츠들이 많이 빠졌고 2분기에도 이제 그 실적이 나오면서 배당 삭감 이슈 때문에 지금 글로벌 호텔이나 리테일 리츠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는데 한국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가 지금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다시 그걸 재임차하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 수익이 떨어질 거에 대한 좀 우려가 다른 글로벌 리츠보다는 작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초점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지금 글로벌 그 리츠 뷰 낼 때 지금 미국이랑 싱가포르 그다음에 한국을 좀 최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